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황사로 뒤덮이면서 대기질이 최악으로 치닫겠습니다. 인천과 충청권에는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에 공기질이 계속 답답했었는데요. 오늘은 황사까지 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잦은 스모그가 기승이었는데 오늘은 모래먼지까지 전국을 덮치겠습니다. 아직은 대기 상황이 양호한 편이지만 차츰 바람을 타고 유입이 되겠는데요. 황사는 오늘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나오실 때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고요.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밤사이 스모그가 유입돼서 현재 일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세종, 충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올라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오늘 오전까지만 영향을 주겠지만 이후에는 황사가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특히 오전까지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으며 최악의 대기질이 예상됩니다. 인천과 충청권에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도 발령 중인데요. 황사는 오늘 절정을 보인 뒤 내일까지 영향을 주다가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하늘은 맑겠고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4도, 대전이 4.9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와 대구가 17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주말까지 날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지만 일요일과 화요일에 전국에 비나 눈이 오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리고 그 밖에 서쪽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경기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시작으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죠. 유럽과 캐나다는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못지않은 고율 관세로 보복을 경고했고요. 트럼프의 지지층을 표적으로 삼은 관세 카드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이미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던 유럽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4월 1일부터 260억 유로, 우리 돈 41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1기 때 10조 원이었던 보복 관세 규모를 4배로 키운 겁니다. As the United States are applying tariffs worth $28 billion, we are responding with countermeasures worth 26 billion euros. 청바지, 위스키 같은 상징적 미국산에는 5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할리 데이비슨으로 대표되는 오토바이는 6%에서 56%로 관세를 끌어올리며 트럼프 지지층을 겨냥했습니다. Wenn jetzt Zölle an die Stelle gesetzt werden, schadet das der amerikanischen Wirtschaft am meisten, aber vielen anderen auch. 그나마 다음 달 시작으로 여지를 둔 유럽과 달리 대미 철강 수출 1위 국가인 캐나다는 곧바로 3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멕시코와 브라질, 영국 등은 보복 관세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실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Pues no sabemos. Ese es parte del proceso que se va a seguir de diálogo con el gobierno de los Estados Unidos. Vamos a esperar cómo viene el 2 de abril para ver si nosotros tenemos que tomar también algunas acciones.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원한다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일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은 대미 수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캐나다처럼 트럼프 관세에 맞대응할 순 없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럴 때 가만히 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보복 관세 예고에 돈의 전투에서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 관세 시작 전까지는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커지자 내놓은 해명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발효로 시작된 각국과의 갈등을 돈의 전투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 맞대응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고 이길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Will you put more tariffs on the EU? Will you respond to their retaliation? Of course I'm going to respond. We're going to win that financial battle. It's a financial battle. 캐나다를 상대로 철강 관세를 50%까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등 관세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일관성이 아니라 유연성이라고 발끈했습니다. And I'm not like a block that just I won't delay. It's called flexibility. It's not called inconsistency. It's called flexibility. And I think you want me to be flexible too. 자동차 업계의 요청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 관세를 한 달 유예한 것처럼 앞으로도 유연성을 유지할 거라면서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I'll always have flexibility, but there will be very little flexibility once we start. April 2nd is going to be a very big day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상호 관세를 예고한 4월 2일까지는 일부 국가의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해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된다면 증시는 급등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NN 여론조사 결과 미국 성인 61%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평가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밀어붙일수록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미국 성인 1,42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는 관세 인상으로 식료품과 다른 일상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90%가 공화당 지지자 가운데에서도 과반인 60%가 이같이 답했고요. 응답자의 61%는 트럼프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상승 억제를 꼽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지만요.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둔화했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30 지수는 전날보다 82.55포인트, 그러니까 0.2% 내렸고요. 반대로 S&P 500은 0.4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22% 올랐습니다. 최근 기술주 낙폭이 컸던 만큼 저가 매수세도 들어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중요한 선고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을 오늘 선고하게 될 텐데요.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거의 100일 만입니다. 복귀 여부가 주목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 등을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망신주기식의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등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쪽이 지정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의 비공개 출장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후 100일가량이 지난 오늘 헌법재판소가 두 사건에 대해 동시에 선고를 진행합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헌재가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할 경우엔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최 원장은 한 차례 진행된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사실을 담고 있다고 반박했고 감사원장 탄핵 추진으로 감사원은 독립성을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속히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지검장 등 수사를 맡았던 검사 3명은 최종 변론에서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거라던 예상과 달리 두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서 추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역대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한 건 그만큼 헌재가 숙고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쟁점 자체가 복잡하진 않지만 변론기일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탄핵 사유를 반박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 데다 비상계엄이라는 사안의 성격과 쟁점이 기존 사건과는 크게 달라 형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뭘 채택하고 뭐가 근거가 될 것인지 이거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거에서도 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율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찬반 의견을 담은 탄원서 등이 266만 건 넘게 접수되는 등 점점 격화하고 있는 갈라선 여론도 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선고를 앞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이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여타 탄핵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줄줄이 접수된 것도 심판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꼽힙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오늘의 국회 일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을 24시간 지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밤샘 릴레이 농성을 사흘째 이어갑니다. 현재까지 여당 의원 6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참가자 수가 늘어나면서 시위에 참여하는 인원도 한두 명에서 5명 정도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들은 서울 광화문 앞에서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재선 의원들은 오전 출근 시간대 조별로 돌아가면서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주주에 대한 의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국회 일정이었습니다. (3월 13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은 이미 폭풍 전야입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요. 내전이라도 일어날 듯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주변 100m를 진공 상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주유소와 공사장, 문화유산과 상점 등의 휴업과 폐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길거리 입간판처럼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치우라고 상점들에게 안내했고요. 헌재 주변 학교 11곳도 선고일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헌재 주변에 2겹 이상의 경찰 차벽,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기동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시위대 접근을 아예 차단해서 진공 상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헌재 주변을 임시 비행금지 공역으로 지정해서 드론의 비행도 금지됩니다. 어제부터는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야외 기동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 총 4명이 사망하는 등 후폭풍이 컸습니다. 헌재 결정이 이번에 어떻게 나오든 과거와 같은 폭력 집회,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혼란한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돈만 따면 그만이라며 온라인 도박을 벌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베팅하는 탄핵 토토가 8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도 불법 베팅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탄핵 인용에 손을 든 헌법재판관의 수를 마치는 내기까지 등장하기도 했고요. 최근 온라인 베팅 커뮤니티에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배당률 1.47이나 준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우회 베팅을 했다는 후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도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썼던 배당금도 불법입니다. 국가적 혼란을 사행화해서 도덕적인 경각심을 흐리고 도박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태국과 프랑스 등은 베팅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기도 하는데요. 선거를 놓고 불법 베팅을 하게 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우려를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한 지면에 노인과 청년에 대한 기사를 함께 실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쉬었음 청년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었고요. 치매 환자가 내년에 100만 명을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조사됐습니다. 즉 65세 이상 10명 중에 1명꼴이 치매를 앓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환자 수는 2044년쯤 200만을 넘어서 2059년경 23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치매 유병률은 감소 추세입니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 수도 같이 늘었습니다. 치매 전 단계로 꼽히는 경도 인지장애 유병률은 28.4%, 7년 사이에 6%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 절반은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거로 조사됐는데 돌봄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국가주도 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경향신문입니다. 연예인들의 자녀 사교육 경험 영상 최근에 SNS에서 보신 적 있나요? 이를 두고 반응이 엇갈립니다. 다 그렇게 한다면서 공감하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딴 세상 이야기라며 낙담하는 반응도 보입니다. 배우 김성은 씨는 자녀 2명 사교육비로 한 달에 325만 원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한가인 씨도 자녀 사교육을 시키면서 14시간짜리 라이딩 스케줄을 공개했습니다. 코미디언 이수지 씨는 열성적인 대치동맘을 패러디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에 공감하는 이들은 현실적인 영상이다, 다 그렇게 하는 편이다 라는 반응입니다. 요즘 초등학생은 최소 월 150에 학원 5개가 기본이고 다들 보내니까 안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연예인들의 사교육비 씀씀이가 평균처럼 느껴지게 한다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원 5-6개를 보내는 건 강남 얘기고 아이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죠. 고액의 사교육비가 평균처럼 비치는 분위기는 경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30여 명을 태운 통근버스가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근 공터 흙더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기사는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서 버스를 멈추기 위해 차량 방향을 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붉은색 버스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도로 바깥쪽 공터로 돌진합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에서 퇴근길 통근버스가 도로 경계석을 넘어 쌓여있던 흙더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우당탕 행했죠. 인도부를 다 넘고서 우리 마당에서도 한 40m를 브레이크를 못 잡고 갔는데요. 버스에 타고 있던 3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0대 버스기사 A씨는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아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피해 공터로 방향을 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차량 이상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쯤엔 중앙고속도로 금대터널을 달리던 화물차 한 대에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절반 정도가 불에 탔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기 포천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늦은 시각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고물상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 등이 불에 탔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빨간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대전 죽동에 있는 한 화훼단지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농가 관계자 1명이 대피하고 비닐하우스 3개 동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And I'm not like a block that just, I won't delay. I have, it's called flexibility. It's not called inconsistency. It's called flexibility. 소고기협회는 의견서에서 중국과 일본도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이 문제가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지만 무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도 맘 편히 잘 날이 없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더 나쁜 소식은요.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아직 2달도 안 됐다는 점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리는 스타트 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관세 전쟁 굉장히 본격화하는 분위기예요. 캐나다, 유럽 전부 다 보복 관세를 발표했죠. 예, 지금 사실은 미국이 알루미늄하고 철강에 대해서 예.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요. 사실 이제 어제 또 사실 이 굉장히 뉴스들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캐나다에 대해서 50%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캐나다에 이제 전기료를 올린다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공급되는 미국으로 뉴욕주 같은 데 공급되는 전기료를 올린다고 하니까 또 이제 또 깎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좀 강력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할증료를 보류하겠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25%를 매기는데 캐나다산에서는 25%를 더 매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 보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또 어제 이슈가 됐던 것들이 지금 뭐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철강, 알루미늄, 볼트, 너트 이렇게 좀 구분이 명확한 것들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고, 그러니까 차량 부품 같이 좀 혼합돼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유예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면서 좀 또 시장에 혼란이 오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아무래도 관세가 부과되자 유럽도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철강 관세를 붙인다고 하니까 이제 보복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보복 관세를 붙였고요. 뭐 캐나다 역시 이제 당연히 캐나다가 미국에 대해서 제일 많이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수출하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가장 많네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관세를 받으니까 뭐 캐나다의 경우 한 30조 가량의 어떤 관세, 그러니까 30조 분량의 관세를 부과하고 뭐 EU 역시 한 41조 가량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보복 관세, 흔히 말하는 관세 전쟁에 약간 들어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결국 종국적으로는 미국의 부활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에 또 오늘 내놓은 입장을 보면 추가 유예 가능성을 조금 유예 가능성을 또 시사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좀 뭐 밖에서도 혼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선 정책이 정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본인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특히나 이제 특히 이 관세가 문제가 되는 것도 어떤 것이냐면 우방국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압박을 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국, 흔히 말 예전 나프타 체제부터 무역이나 관세 해제에서 열어둔 어떤 경제 공동체의 느낌이 강했고요. EU 지역은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철의 장막에 대응하는 미국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이런 국가들이었는데 이들 국가에 대해서 관세를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게 운영하면서 뭘 얻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얻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좀 불확실해하고 왜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러니까 뭐 큰 틀에서 이제 관세가 좋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떤 관세를 취해서 무슨 어떤 산업 육성하고 어떤 산업 육성에서 미국의 어떤 조치를 피하고 그 관계에서 동맹의 희생을 조금 받아들이겠다. 동맹이 죄송하다. 뭐 이런 제스처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강력하게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서로 좀 혼란 관계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EU,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래부터 이제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가장 우호 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데서 지금 관세를 붙이고 이제 관세 전쟁 같은 게 나다 보니까 좀 시장 자체에서도 좀 혼란이다.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하고 미국 역시 혼란스러워한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별로 우호적인 여론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보면은 중국발 저가 제품들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PF 부실 같은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면서 이제 건설할 때 이제 철근 같은 것들이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어떤 철근 수요가 부족한, 흔히 말하는 철강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고요. 중국은 이제 경기가 아직 좋지는 않다 보니까 AI 쪽은 발전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비라든지 내수 쪽 이런 것들이 특히나 부동산 역시 또 좋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이제 또 철강의 과잉 공급 상태거든요. 이런 데다가 이제 아까 기존의 알루미늄 철강에 대한 기본 제품, 파생 제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차량 부품까지 이제 어떻게 보다라면 관세를 부과한다로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인천제철이라든지 포스코에서 공장을 운영하지 않겠다, 공장 좀 닫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부과해서 이제 명예퇴직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좀 긴축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업도 좀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철강 물동량 같은 것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철강 산업 자체가 아까 중국발 위기, 국내 위기, 또 미국 위기가 이게 삼중국을 겹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철강 업계뿐 아니라 농축산 업계도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전국 소고기 협회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에 한국 수출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자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트럼프의 관세의 어떤 공격이 공산품을 넘어서 농축산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농축산물로 넘어가는 이슈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중국이 아까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좋지 않게 되면은 자국에 좀 과잉 공급되는 농축산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또 미국에 수출이 잘 돼야 중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데 중국부터 아마 이제 보복 관세,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중국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국 내 소비가 안 되는 농축산물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미국에 수출해서 그 잉여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관세에 물릴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가 형성이 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 관세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특히나 뭐 일본의 경우 쌀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경우 뭐 흔히 말하는 소고기 같은 경우 좀 관세 같은 것들이 좀 불합리하게 돼 있다든지 이제 뭐 병의 우려에 따라서 어떻게 보자면 수출 금지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출하게 해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따르게 될 것 같고 이게 안 되면은 이 이유를 빌미로 해서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좀 흔히 말하는 완전히 상호 관세가 아니라 흔히 정책적인 과정, 외교적인 과정상에서 보복 관세 같은 것들이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양상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이슈가 이미 크고 중국의 이슈가 농축산물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농축산물 관세는 부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도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백악관에서 일본의 쌀 관세율 이게 뭐 700%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뒤통수 맞았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던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쌀 관세율 뭐 700%는 일본 정부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논리는 이제 쿼터 안에서는 관세가 싸고 쿼터를 넘어가면은 특정 물량 안에서는 관세가 굉장히 싼데 특정 물량이 넘어가면 관세가 비싸다는 논리로 해서 이게 실제로는 700%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독자적인 논리를 내세우군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 그러니까 일본의 쌀 분야라든지 다른 분야라든지 예외 없이 지금 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추세가 있는데 지금 미국 행정부,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호국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흔히 말하는 폭격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 일본 역시 그냥 쉽게 자시할 수 없다. 특히나 무역
흑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얻거나 뭐 흔히 말하는 무역 적자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지금 관세 정책의 몸살을 좀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로 나왔거든요. 이게 시장치를 좀 시장치 예상치보다 좀 밑도는 수치이다 보니까 백악관에서는 또 이거 트럼프 대통령 덕분이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 상황이 좀 실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지난달에 이제 3% 나왔고요. 이제 네. 이번 달 2.8% 나왔는데 시장의 전망은 한 2.9% 정도였다. 그래서 그거보다 한 0.2% 포인트 낮게 나오면서 예상이 밑돌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고 예. 경기 침체 중에 소비가 실제 사실 2023년, 2022년, 그 2022년 이후에 소비가 견디면서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크게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소비 부분이 견고하게 받쳐주면서 미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의 경기에 중요한 건 소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견고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거비 분야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야들에서 지금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조금 위축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렇게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의 큰 부분은 뭐 70%가량 차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큰 부분을 차고 있는 소비가 위축이 되게 되면은 경기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뭐 경기가 또 내려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금리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 주식 시장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긴 했지만 이 전반적으로 상황이 생각보다는 2022년, 2023년, 2024년하고는 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 핵심에는 소비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것들, 예.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안 오르는 양상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좀 미래 전망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악관에서는 이게 뭐 트럼프 자화자찬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2월 CPI이기 때문에 이게 관세 정책의 혼란 같은 것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치란 말이에요.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관세가 부과되면은 물건 가격이 바로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관세가 오른 만큼 다 반영하지는 않겠지만 농축산물 분야 같은 데는 사실 거의 예. 다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61%가 그리고 미국 국민이죠. 미국 예, 국민들의 61% 대다수가 사실은 관세 정책 같은 것들이 물가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바로 관세란 것은 물건 가격에 붙이는 세금이고 그렇죠. 세금을 붙이게 예. 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제조업 모든 상품에 대해서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농축산물이라든지 흔히 말한 그 내구재 아닌 일반 소비재에 대해서 예, 이렇게 예. 올라가게 되면은 소비가 실제 위축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둔화에 나스닥은 조금 오른 것 같더라고요.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뉴욕 증시 이제 다우존스 지수는 좀 떨어지고요. 나스닥은 네. 올랐는데 이게 사실은 당연한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좀 민감한 워낙 대형 주식들이기 때문에 소비재 같은 것들이 많고 대형 주식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좀 민감하고요.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온 것들이 수요 위축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네. 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수요가 위축된 것이 빨리 금리 인하를 빨리 촉진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술주들의 투자를 도울 수가 있고 투자를 돕게 되면은 기술주들의 실적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저가 매수의 영향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논리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최근에 급락세에 대해서 좀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긴 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상황들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내용들 심도 깊게 짚어봤고요. 끝으로 국내로 한번 돌아와서 국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상속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상속세를 개편하는 배경은 뭡니까? 이제 배경 개편은 사실은 상속세 세제가 너무 오래됐다라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로 이제 이 예전 개념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상속세라는 것은 흔히 말 유산세 해서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거든요.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상속세액이 60억이라면 그 흔히 말하는 세액이 구간들이 있는데 30억이 넘어가면 50%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금액대로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의 문제는 가져가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nem으로써 좀 세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60억인데 남들 20억씩 가져갔다라 그러면 원래 세율 구간들이 뭐 30%, 40%로 가면서 좀 낮춰지게 되어
되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로 먼저 계산해서 세금을 다 가져가고 이것을 차후에 나눠 가자라는 이런 구조로 가니까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구조. 사실은 일반적으로 재산이라든지 모든 소득이란 것들이 원칙상으로 봤을 때는 가져가는 사람이 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기존 체계에서는 전체에 대해 세금 물리고 누가 가져가는지 상관없이 그 금액을 내라라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근본적으로는 나눠 가진 사람들이 나눠 가진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고 이 상속세 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보통 이 부담을 하는 이런 논리로 가고 있다. 그래서 취득세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존에는 유산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취득세로 바뀌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취득세로 바꾸는 이유는 흔히 말하는 세법 논리상 둘 다 틀리진 않지만 이게 좀 명확한 논리이기도 하고 두 번째 이제 부담이 그러니까 세율 부담이 너무 커졌다. 예전에 이 기준들이 한 20년 전 그리고 이 세법 자체는 70년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네요. 집값 상승 같은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분명히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다 합리적인 세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세금도 낮춰주고 우리가 뭐 집 같은 것을 나눠 가질 때 부담 같은 것들을 좀 축소해 주자라는 그런 논리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속세가 개편되고 나면 어떤 사람일수록 유리한 겁니까? 지금은 다자녀 가구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많이 나눠 가지면 나눠 가질수록 유리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뭐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나온 방안에서는 1인당 5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 20억 케이스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배우자 공제, 뭐 일가 공제에서 배우자 한 명이랑 자녀 2명이 나오면 1억 3천까지만 1억 3천의 상속세가 나는데 지금 배우자는 10억까지 공제를 인정해주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5억까지는 세금을 공제라는 건 세금 안 내겠다는 분야거든요. 5억 이상의 가액에 대해서만 세금 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세금 축소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자녀들이 많이 나눠 가질수록 자녀들이 가진 기본 공제가 5억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 공제액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세액들이 개인들이 내야 되는 세액들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세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해에도 그랬고요. 계속적으로 이 세수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괜찮은 겁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세제를 개편하게 되면 한 2조 정도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상속세라는 게 자체가 흔히 말해서 이중과세 개념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중과세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결국 우리가 소득세를 내서 자산을 샀는데 자산을 또 분배할 때 세금을 한 번 더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서구 국가들에서 상속세를 조금 낮추는 입장이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소득세라든지 부가세 같은 것들 강화해서 오히려 쓰는 데 내가 세금을 낸다든지 소득에 대한 어떤 불평등을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는 논리를 갖고 있고요. 결국은 이 자체가 지금 2조 정도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보상을 해주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텐데 이제 뭐 서구 국가식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에 대한 강화라든지 부가세에 대한 강화를 가서 흔히 말하는 이중과세 부분에 대한 논리를 조금 줄이고 이쪽에 좀 보다 정상적인 과세 이런 것들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제 개편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항공기 내 보조 배터리 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배터리 열폭주 화재에 대비한 보관 가방이 소방관들에 의해서 개발됐습니다. 화재 진압 때 입는 방화복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불이 크게 번지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는 보조 배터리 발화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안전한 보관 방법을 찾기 위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비닐 가방에 넣은 보조 배터리에 열폭주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가방 전체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입니다. 소방관이 쓰던 폐방화복으로 만든 가방으로도 실험했습니다. 배터리가 폭발하며 연기가 뿜어져 나왔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방화복으로 만든 가방 안에서 보조 배터리에 열폭주 현상이 일어났지만 화염이 밖으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충격이나 결함으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주변으로는 불이 번지지 않는 겁니다. 최대 6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아라미드 소재로 만들어진 덕분입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으로도 실험했는데 불길이 밖으로 새어나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제품도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다든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도입을 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집계한 항공기 내 리튬 배터리 사고는 최근 18년 동안 587건에 달했고 우리 정부도 최근 4년 사이에 13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실험 결과를 항공사에 전달하고 배터리 화재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지난달에 의붓형과 편의점 여직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대상을 착각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직원의 언니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던 남성이 피해자를 언니로 착각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2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다세대 주택과 인근 편의점에서 잇따라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가 집에서 의붓형을 살해한 데 이어 편의점을 찾아가 20대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A씨는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던 편의점 직원 살해 이유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B씨가 근무하던 편의점은 가족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A씨는 과거 B씨의 언니와 폭행 시비가 붙어 신고당했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붓형을 살해한 A씨는 이때 일이 갑자기 생각나 편의점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편의점에 있었던 건 동생 B씨였고 A씨는 언니와 착각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근 구속 기소했습니다. 보복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어 징역 5년 이상의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퇴원 후 복용하던 약을 임의로 끊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네, 오늘 황사 예보도 있고요. 굉장히 미세먼지가 심할 것이다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밤사이 유입된 스모그의 영향으로 서울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만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황사의 영향권에 들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차츰 이 황사가 바람을 타고 유입이 되면서 전국에서 대기질은 오늘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크게 악화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황사 위기 경보가 내려진 지역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모그의 황사가 겹쳐서 최악의 대기질이 예상이 되면서 인천과 세종 그리고 충청에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이 특보 지역에서 어린이와 노약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그 밖에 전국에서도 황사의 영향이 지속될 걸로 보이는 만큼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이 자세한 대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세종 그리고 충북에서 밤사이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점차 여기에 황사까지 가세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오전 중 가장 먼저 황사의 영향을 받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차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높게 치솟으면서 최악의 대기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이 황사는 내일까지 잔류한 뒤 점차 옅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출근길 안개까지 시야를 흐리고 있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가운데 특히 중부 서해안에서는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뚝 떨어진 곳이 있는데요. 인천과 김포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지나겠지만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는 다소 쌀쌀한데요. 창원 9.6도 등 남부지방은 공기가 묻혀 부드럽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15도, 광주와 대구 17도까지 올라서 전국이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여기에 점차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시야가 더욱 흐려지겠는데요. 오늘 출근길 운전하실 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3월 13일 뉴스타트 3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일반 마스크 말고 꼭 보건용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